선생님, 저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할게요. 한 엄마가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수의 감동 튜브입니다. 오늘은 스웨덴에서 딸을 살리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된 에바의 사연입니다. 에바가 왜 한국의 중환자실 앞에서 울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에바입니다. 저는 7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스웨덴에서 교육대학으로 입학을 했어요. 남편도 CC 커플로 대학에서 만났어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저를 만나서 스웨덴에 정착해버렸지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덕분에 남편과 저는 둘 다 교수로 임용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도 높았죠.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임신을 하면서 남편은 계속 교수로 일을 하고 저는 휴직을 하고 출산 준비를 하면서 안식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 딸은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칠삭둥이로 태어났어요. 670g의 초미수가였던 탓에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지요. 거기에 유전적 피부 질환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이의 온몸을 붉은 반점과 수포가 뒤덮고 있었어요. 병명은 색소실조증이었어요. 의사는 출산 중에 병균에 감염된 것 같다 라고 했어요.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이 지나도 수포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40일째에 색소실조증 진단을 받았어요. 거기에 다른 부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딸을 얻게 된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찾아온 불행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이렇게 태어나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는 눈 부위가 이상하게 보였어요. 병원에서 받은 정밀 검사에서 오른쪽 눈에 거의 실명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왼쪽 눈 시신경 일부를 잘라내야 했지요. 남편과 저는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작은 아이에게 이런 힘든 고통을 안겨주는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늘은 무심했어요. 5살이 되던 해 제가 응급실에 달려갔을 때 우리 딸은 병상에서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발작을 일으켜서 깜짝 놀란 선생님께서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데리고 오셨어요. 딸은 호흡기를 하고 있었고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길랑발의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길랑발의 증후군은 말초 신경과 뇌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염증성 질환입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에 걸리면 갑자기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비는 몇 시간 또는 수일에 걸쳐 진행될 수 있으며 마비의 정도는 가벼운 감각 이상부터 완전한 사지 마비까지 다양했습니다. 마비가 점차 위로 진행되면 환자의 절반 정도가 호흡곤란을 느낍니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급성기 동안에는 호흡을 유지해야 해요.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 슬픈 일이었어요. 더는 기적을 바라지 말라는 얘기에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생활비와 병원비는 남편이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인큐베이터부터 시작된 병원 치료는 지금까지 끝이 없었어요. 대외적으로는 스웨덴이 의료복지가 좋다고 알고 있어요. 병원비가 개인 부담금 상한선이 연간 1100크로나 한국 돈으로 약 14만 원이거든요. 그 이상은 얼마가 됐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엄청 좋은 제도이죠. 하지만 이런 꿈 같은 의료 서비스를 원할 때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공공의료 체계가 대부분 그렇듯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죠. EU 보건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광역지방자치단체 21곳 중에서 외과 수술 대기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환자가 20%를 넘는 지역이 14곳에 이른다고 해요. 인구 1000명당 병상이 2개로 유럽의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소였어요. 독일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지요. 코로나 때 스웨덴의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35명으로 이웃나라 노르웨이의 사망자 96명의 2배가 넘었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응급 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의료 체계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스웨덴에서는 진료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는 형편이에요. 당연히 이런 민간 보험 상품은 비싸니까 부유층만 누릴 수 있지요. 국가는 의료를 보장해준다며 큰소리치지만 믿지 않는 이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스웨덴은 맞벌이 부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도 꼽히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돌보느라 복직을 할 수 없었어요. 예고 없이 다리, 손가락, 얼굴 순서로 강하게 들썩이며
발작에 심할 땐 혀까지 말리고 자칫하다간 호흡 곤란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경련이 오면 근육이 굳어 온몸도 비틀어졌어요. 이런 발작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데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서 저는 꼼짝없이 아이와 붙어 있어야 했어요. 남편의 월급으로는 불어나는 병원비 감당이 안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대출까지 하느라 점점 빚이 늘어났지요. 그렇게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던 남편은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었는지 한국으로 가서 치료해보는 건 어떤지 물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한국에 가자고 하니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면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들 같이 돌봐줄 수 있으니 우리 둘이 벌면서 아이 치료비를 버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K드라마에서 보던 한국의 시부모님들은 모두 나쁘다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가고 싶지 않았죠. 내키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비행기에 타서 스웨덴을 떠날 때에는 왠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딸이 건강해져서 우리 가족이 함께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올 날이 올지 몰라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도착하니 밤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야경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치 우리를 환영하듯이 반짝이는 불빛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넓고 깨끗한 건 물론이고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어요. 제가 생각한 한국과는 너무 달랐지요. 인천국제공항의 웅장한 건물에 넋을 놓고 바라보았죠. 도착해서 입국장을 나서는데 멀리서 시부모님들이 보였어요. 결혼식 때 한 번 뵙고는 처음이었어요. 아이가 아프다 보니 서로 오가며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중 나와 주신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두 분은 우리를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뛰어와서 딸을 번쩍 안아주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시부모의 모습만 생각했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까지 나오신 것도 놀라웠고 처음 본 손주를 너무 예뻐하시면서 챙기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모두 없어져 버렸어요. 밤이 늦어서 시부모님이 타고 오신 차를 타고 편하게 시댁으로 갈 수 있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여독을 푸느라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잠을 잤어요. 한국의 온돌방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딱딱한 것 같았는데 이불 속에 들어가니 너무 따뜻해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저는 단숨에 한국의 온돌의 매력에 빠졌답니다. 아침이 되어도 저를 깨우지 않아서 늦잠을 잤어요. 처음 온 곳인데도 낯설기보다는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북유럽이 작년 겨울도 역대급 한파였어요. 특히 스웨덴 북쪽 지역은 기온이 연일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25년 만에 1월 최저 기온이었는데 이렇게 온돌방이 있으면 한파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피곤해 보여서 안 깨웠다면서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보통 스웨덴에서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을 챙기고 아이 밥을 챙기느라 빵으로 대충 때우거나 거르기 쉽상이었어요.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한상이었어요. 저와 아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스웨덴 엄마에겐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면서 하얀 국물을 주시면서 한 그릇 다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 국물이 우유 같기도 해서 우유를 끓인 건가 했어요. 남편에게 왜 밥하고 우유하고 같이 먹냐고 하니까 크게 웃으면서 사골 국물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아프거나 기운이 없을 때 소의 뼈를 푹 끓여서 보약처럼 먹는다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우리가 온다고 특별히 준비하신 거였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한국으로 오자고 할 때 고민하지 말고 바로 올 걸 그랬다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침을 먹고 미리 예약해 놓은 병원을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어요. 남편에게 택시비는 워낙 비싸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자고 했지요. 하지만 남편은 아픈 아이와 같이 가야 하니 택시를 고집했어요. 저는 택시비로 병원까지 이동하면 부담되어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한국은 스웨덴처럼 그렇게 택시가 비싸지 않다고 하면서 걱정 말라고 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의 의견에 따라서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나는 딸 준비를 시킬 테니까 택시 정류장으로 가서 택시를 잡아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핸드폰만 만지작대고 있었어요. 저는 바쁜데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얼른 내려가라고 했더니 이미 택시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하는 것도 못 봤는데 의아했지요. 알고 보니 핸드폰 앱으로 택시를 불러서 입구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어 내려가면 되는 거였어요. 정말 신기했지요. 내려가 보니 택시가 전기차였어요. 전기차가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비싼데 택시가 전기차라니 좀 놀랐어요.
택시 내부는 너무 청결하고 깔끔했어요. 택시 기사님도 너무 친절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택시비가 많이 나올까봐 불안했지요. 하지만 남편에게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리는데 남편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택시비를 안 내리고 내리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죠. 남편은 막 웃으면서 택시비는 이미 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어이없어 했지요. 한국에서는 택시비를 현금으로 내지 않고 핸드폰으로 연결된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보다 택시비가 얼마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남편이 금액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거짓말인 줄 알았지요. 정말 택시비가 그렇게밖에 안 나왔다고요? 택시비가 너무 싸게 나와서 놀랐어요. 스웨덴에서는 보통 택시를 타면 10분만 타고 가도 4만 원 정도라서 이 정도 거리면 1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택시를 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 택시비는 4분의 1 수준으로 스웨덴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괜히 걱정했나 싶더라고요. 병원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는데 병원 건물을 보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조경으로 잘 꾸며진 정원으로 둘러싸여 유리 외관으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어요. 넓은 건물 입구와 복도, 투명한 유리를 통해 볼 수 있는 최첨단 의료시설은 보는 것만으로도 신뢰감이 들었어요. 한국의 병원 건물은 현대적인 건축미와 기능성을 겸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많은 병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을 받았어요. JCI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인증을 받은 병원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인정받은 곳이기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스테로이드 주사에만 의존해왔는데 혈장 분리, 반출술과 면역 글로불린 주사로 치료를 하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혈장 분리 반출술은 원심 분리기를 통해 혈장 안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면역 글로불린 주사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 대신 결합하는 약을 투여하여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지체 없이 다음날 바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입원을 하면 당분간 외출하기 힘들까봐 집에 갈 때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아이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기로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타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걱정은 사라졌어요. 지하철 역사가 너무 깨끗했어요. 스웨덴 지하철은 노숙자들로 붐빌 때가 있거든요. 노숙자는커녕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에는 전체에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스크린도어라고 하는데 지하철이 도착해야 문이 열려서 매우 안전해 보였어요. 아이와 함께 타는 지하철이라 더욱 안전하게 느낀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고 남산으로 향했어요. 남산에 도착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를 올라갔는데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빌딩 숲 사이로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들은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저 멀리 몇 킬로까지 내다보니 더욱 신기했어요. 입원 전에 아이와 함께 서울 구경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어요. 입원하는 당일에는 조금 긴장되고 떨렸지만 한국 병원의 첨단 시설과 치료 방법을 믿었습니다. 입원 후 치료를 시작했어요. 입원을 하자마자 뇌 MRI, 신경근전도 검사, 피 검사, 소변 검사를 했어요. 저녁에는 척추에 바늘을 꽂아서 진행하는 뇌척수액 검사를 해야 했지요. 뇌척수액 검사는 등을 새우처럼 최대한 굽히고 옆으로 누워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기다란 주사 바늘로 척수를 찔러서 뇌척수액을 빼내는 것이었지요. 긴 바늘을 보자마자 우리 딸은 놀라서 벌써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딸을 보고 있으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치료를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울고 있는 딸을 꼭 부둥켜 안고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면역글로불린 약물 주사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치료가 잘 맞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과 우수한 치료로 우리 딸은 점점 상태가 좋아졌어요. 입원하는 동안 간호사 선생님들도 어찌나 친절한지 저에게는 외국이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다행히 자가 면역 주사 치료 효과가 좋아서 몇 주 후에는 퇴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이 상태가 좋아진 건 좋았지만 퇴원을 앞두고 걱정이 되었어요. 한 달 이상 입원해서 치료하느라 병원비 부담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퇴원 수속을 하는데 남편은 크게 걱정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치료비 내역서를 받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럴 수가. 내역을 보니 금액이 스웨덴의 10분의 1밖에 안 나온 거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암이나 희귀병은 산정특례로 치료비의 95%를 나라에서 부담해준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그 많은 치료비를 나라에서 부담해 줄 수가 있지요? 저는 한국의 의료복지에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 부담까지 적다니 정말 말도 안 됐죠. 정말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덕분에 다행히 잘 치료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저와 남편은 직장을 새로 알아보느라 바빴어요. 둘 다 외출하고 아이는 시부모님께 맡겨놓았지요. 한참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우리 딸이 쓰러져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예전에 5살 때 쓰러졌을 때의 악몽이 떠올랐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아이는 중환자실로 이동했어요.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께 울면서 부탁했어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은 울고 있는 저희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은 여러 검사를 하는 중이고 뇌전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약물로 치료할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다행이었어요. 만약 한국으로 와서 치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병원비 부담과 빚더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대기실에 앉아서 두 손을 꼭 잡고 우리 딸의 치료가 끝나고 나면 스웨덴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희귀병으로 아픈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였어요. 길랑발의 증후군과 뇌전증은 희귀병이기도 하고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에요. 주사와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기를 바랄 뿐이지요. 뇌전증까지 와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길랑발의 증후군 환자가 신경재생 한약을 먹고 호전되었다는 사례가 논문으로도 나왔더라고요. 저희는 집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한의원은 대학병원보다는 작았지만 아담하고 깔끔했어요. 입구부터 물씬 한약 냄새가 났어요. 저는 한의원은 물론 한약 냄새는 처음이라서 낯설었지만 왠지 건강해지는 냄새였어요.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동안에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과 한국에서 치료받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나이가 지긋하고 인자하게 생기신 선생님은 차분히 우리 얘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면서 위로도 해주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치료를 위해 치료실로 딸을 데려갔어요. 여기저기 진맥을 하며 아이를 살피시더니 바늘을 꺼내시더라고요. 설마 저걸로 우리 아이를 찌르는 건 아니겠지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의 바늘은 우리 딸에게 향했어요.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깜짝 놀란 선생님은 잠시 저를 쳐다보시더니 치료 중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바늘이 아니고 한의학에서 쓰는 침술인데 침으로 신경자극을 주어서 치료는 기의 흐름을 조정하고 몸의 내부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한다고 해요. 몸에는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경락과 혈이 존재하며 이러한 특정 지점에 침을 놓아 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다양한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하려는 목적이지요. 이러한 방법은 통증 완화, 스트레스 감소, 전반적인 건강 증진 등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요. 길랑발의 증후군의 치료 연구와 사례 연구에 따르면 침술이 에너지의 원활한 흐름을 복원하고 혈액과 근육 조직을 영양 공급하며 신경 기능을 개선하여 근육 약화, 통증, 조정장애 등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를 질러서 너무 죄송했어요. 선생님은 놀란 저의 모습을 보고 더 놀라셨지만 차분히 침으로 치료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치료를 잘 지켜보았어요. 침술 치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신경재생 한약까지 처방받아 지어왔어요. 저녁이 되어 딸의 활기찬 모습을 보니 한의원에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진도 하고 한약도 잘 챙겨 먹으면서 아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날이 좋으면 공원에 외출도 하고 곧 학교에 입학할 준비도 하고 있어요. 저랑 남편도 대학교에 시간 강사로 취업을 해서 아이를 시부모님이 돌봐주실 동안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한국에 와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이 되고 일도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한국 사람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한국 의료복지에 감사를 느낍니다. 앞으로 잘 자랄 우리 딸은 한국에서 건강하게 잘 키워볼게요. 이상은 희귀병인 아이 치료를 위해서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온 에바의 사연이었어요. 저도 에바의 딸이 건강해져서 한국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접수받습니다. 메일로 사연 보내주세요. 이상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